영심씨가 아니오. 인제 가시면 언제 또 한마디만 약속을 해주시오. 유민올 씨다. 이 사나이는. 마음의 초록별. (1945년) 봄, 오영심이가 평양서 서울 모 4년제 여학교로 전학을 해오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영심의 건강 문제였고, 둘째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있어서의 학비 문제였다. 그 즈음 서울에는 영심의 외숙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총독부의 중급 관리였다. 이 외숙이 영심을 무척 귀여워하여 평양서 여학교만 졸업하고 올라오면 서울 유학 중에 온갖 비용은 자기네가 담당한다고, 그것은 벌써 오진국 씨가 학교를 사직하고 병상에 눕게 되던 무렵부터 쭉 해오던 말이었다. 그러던 것이 1년을 앞질러 가지고 영심을 서울 여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은 오로지 영심의 건강을 우려해서였다. 본래부터 결핵성 체질로서 영심의 장래를 근심하던 이 외숙은 영심이가 마침내 폐를 앓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영심을 데려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당시 내과 의사로서는 최고 권위자이던 1인 교수 C 박사와 친분이 있던 외숙은 영심을 위하여 특별 진료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하루 이틀 완치될 병이 아님을 알고 C 박사는 외숙의 경제 문제도 고려하여 한 달 후 영심을 퇴원시키고 특별한 외래 환자로서 취급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외숙은 박사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고 영심의 전학 수속을 부랴부랴 밟았던 것이다. 외숙의 집은 용산에 있었다. 거리도 멀고 또 갓 전학에 온 영심이었기 때문에 매일처럼 몇 시간씩 빠지기도 어려워서 그런 말을 했더니 매일처럼 다닐 필요는 없고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라고 C 박사는 말하고 나서 학교가 그처럼 빠지기 싫으면 일요일에만 오라고 하였다. 그것은 대단한 친절이었다. 이 병원 내과 과장인 C 박사는 일요일에는 통 환자를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연구실에만 들어박혀 있는 몸이다. 보통 날은 환자가 많아서 바쁘니까 일요일 오전 중에 연구실로 오시오. 했다. 영심은 기뻤다. 영심의 나이가 17, 어린애 같으면서도 어른 같고 어른 같으면서도 어린애 같은 인생의 환절기에 오영심은 놓여 있었다. 어린애들과 함께 무심하게 별을 세다가도 후딱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었고, 인생의 고매한 진리를 찾다가도 불쑥 손을 뻗쳐 동생의 누렁지를 빼앗아 먹는 계절이었다. 이 불완전한 감정의 계절 속에서 영심은 지훈을 만났다. 만일 영심이가 자기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대우를 하던가 또는 반대로 하나의 어린애로서 취급을 했던들 오늘의 영심과 오늘의 지훈은 좀 색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을지 모른 일이었다. 그렇건만 영심은 어린애 같은 어른이었고 어른 같은 어린애였다. 영심의 어른은 지훈의 모습을 그리워했고 영심의 어린애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다. 그렇다. 영심은 확실히 그것을 하나의 불미로운 정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17살의 어린 것이 이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진국 씨의 딸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의 죄악을 의미하였다. 그 죄악감과 그 동경심의 상극 속에서 영심은 항상 무표정의 두꺼운 탈을 써야만 했다. 불행한 탈이었다. 영심의 이 죄의 의식은 과거 17년 동안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불행한 의식이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과거의 영심은 곧 그러한 불미로운 의욕을 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온갖 교훈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경원 연못가에서 지훈을 만나면서 느낀 죄의 의식을 과거처럼 그리 쉽사리 영심은 억제해버리지를 못했다. 나는 마침내 불량한 학생이 되었다.
자기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러한 불량성이 숨어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통 모르고 지나온 영심이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남녀의 애정 문제를 처음부터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영심이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불미스러운 것으로서 규정을 짓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교훈이나 학교에서의 훈육이 영심의 17살의 연애를 정당화시켜줄 것 같지는 진정 않았다. 영심은 사람의 눈이 자꾸만 더 무서워졌다. 정중한 편지에는 언제나 두루마리나 한지에다 무필로 써야만 했다. 겉봉도 점잖은 흰 봉투를 영심은 썼다. 서울 외숙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도록 기가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영심은 겉봉투만은 꽃봉투를 사용하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꽃봉투를 쓰는데. 1시간이나 망설이다가 영심의 어린애는 마침내 꽃봉투를 사용했고 영심의 어른은 장지에다 모피를 사용했다. 이리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글월, 죄악의 글호를 영심은 썼던 것이다. 너무 다가오지 말아요. 사람이 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후딱 영심은 일어서며 나는 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그럼 다음 일요일 꼭. 영심이가 바꾼 대화란 단지 이것뿐이었다. 영심은 죄인처럼 등 뒤가 무서워 쏜살같이 창경한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이 오기 전에 운명의 손길이 먼저 왔다. 그것은 잊히지도 않는 그 주일 목요일의 오후였다. 벌써 열흘 전에 방학을 하고도 내려오지 않는 영심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니 곧 오라는 지급 전보가 학교로도 오고 집으로도 왔다. 다음 일요일이 무척 마음에 걸렸으나 내려갔다가 병세만 좀 웬만하면 토요일 밤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차로 외숙과 함께 서울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화는 영심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말았다. 아니, 병환도 병환이지만 아버지의 한쪽 손과 한쪽 발이 되어 있던 어머니가 병석에 드러누웠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연료가 딸린 화차 모양으로 한 곳에서 정지를 한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간신히 끼니나 끓여대는 조모를 내놓고는 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영심의 손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살림살이였다. 어머니의 병화는 그해 여름 북한 각처에서 만연되고 있던 장질부사였다. 영심이가 내려간 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피병원으로 격리시켰다. 그래줄 냄새가 집안을 뒤덮었고 영심은 병원과 집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어서 영심이가 껑충껑충 뛰어다닐 즈음 지호는 장경원 연못가에서 꽃봉투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피병원으로 격리시킨 이튿날 너무 오래 결근할 수도 없어서 외숙은 다소의 금자를 영심에게 쥐어주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제 그이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돌아갔을까? 사람에게 불신을 저지르는 것처럼 영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오기는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이도 자기처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왔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그것을 영심은 골똘히 원하면서 홀가분히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외숙을 영심은 마음속으로 한없이 부러웠다. 어디서 사는 누군지나 알았으면 편지라도 띄울 것이 아니냐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도 훤하게 트인 남쪽 하늘가를 영심은 후딱 바라보곤 했다. 42도의 고열 속에서 신음을 하던 어머니의 신혈이 차차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피병원으로 격리되어 간 지 사흘이 잡히는 날 아침부터였다. 영심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대로만 간다면 토요일 밤차로 갔다가 일요일 밤차로 내려와도 무방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쯤이야 내 손이 비어도 1시간도 비일 수 없는 자기 손임을 빤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여 보는 영심의 눈앞에 파리로 해방이 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혈이 차차 내리기 시작한 정오의 일이었다. 세상은 뒤집히고 민족은 흥분했다. 금성탕지를 자랑하던 정치체제는 무너지고 민존 정신은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여 극도로 앙양했다. 서울로 서울로 기차는 수시로 서울을 향하여 달렸다. 이 거창한 정치적 흥분 속에서 민족은 질서를 포기했다. 기차는 배가 터지도록 군중을 실었고 지붕 위에까지 사람은 하얗다. 게다가 만주에서 밀려나오는 일제 피난민과 한계 귀국민들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통기관은 무질서한 총동원을 개시했으나 한오금의 바닷물을 퍼내는 격이다.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신혈은 40도 이하로 내려서지는 않았다. 이리하여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음 일요일에도 영심은 하염없이 서울 하늘만 쳐다보았다.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9월 중순에 어머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혼란통에 약재 하나 변변히 못 쓰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영심은 안타깝게 슬퍼하였다. 모든 기관이 마비 상태에 빠져있던 무렵이라 서울 외숙에게 어떤 인편을 통하여 편지는 냈으나 회답도 사람도 오지 않았다. 38선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38선이라는 새로운 국경이 생겨서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한다는 풍설은 8월 하순부터 있었다. 소련군이 총질을 하여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이래서 부득이 월남을 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택하여 수십 리 혹은 수백 리 길을 이리저리 돌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영심은 절망을 느꼈다. 토요일에 잠깐 올라갔다가 일요일 밤으로 내려와도 무방하리라던 생각은 이미 한낱 신화로 변하고 말았다. 더구나 10월이 지나고 동짓달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상적인 통제가 표면화하여 밤길을 택해서 떠났던 월남자의 대부분이 38선도 바라보지 못하고 보안대의 손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반신불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들 어떤 고초를 무릅쓰고라도 서울의 별을 머리 위에 이었을 영심이었다. 생활의 방도를 통 잃어버린 오진국 씨였으나 다행히도 단연간의 교직원 생활에서 각계각층의 자기 제자를 가진 몸이라 그들의 도움이 단출한 새 식구의 호구지책으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영심이도 어쨌든 학교만은 나와둬야겠다고 낮에는 아버지를 조모에게 맡기고 시내 여학교에 다녔다. 학제가 변경된 것은 이태나 후의 일이었다. 허정욱 청년이 돌연 영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듬해 2월 어떤 눈 오는 날이었다. 중학을 마치고 동경모 대학에 다니다가 학병으로 끌려나갔다는 허정욱이었다. 그 허정욱이가 북만주 전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월여 전 고향인 순천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월남할 생각으로 집을 떠나온 길에 하직 겸 오교장을 찾아뵌 것이라고 했다. 부모를 일찍 여윈 지주의 아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자기는 다행히 군대 생활의 경험이 있는 몸이라 월남을 하면 군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말하며 옆에 앉은 영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영심 씨도 이젠 어른이 되었군요. 3년 전 동경서 나왔던 길에도 한번 허정욱은 오교장을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15살의 어리디 어린 소녀였다. 그 소녀가 벌써 이처럼 성장을 했다는 것이 허정욱의 눈에는 신기롭기 짝이 없었다. 3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은 무슨 마술사와도 같이 영심을 화려하게 변모시키고 있었다. 사과를 먼저 집어먹으려고 통바리 바위를 기어 올라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 참 그런 일도 있었지. 아버지도 잠시 회상에 잠기며 참 민우군은 학병을 면했다지. 예, 유군은 벌써 법전이었으니까 벌써 졸업을 하고 서울서 변호사시보로 있었답니다.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될는지 세상사는 모를 일이야. 유군도 집안이 넉넉했더라면 대학에 갔을 테니까 영락없이 학병감이었는데
집이 가난한 탓으로 유민호는 3년제의 법학 전문 학교로 갔어도 절반은 고학을 했다. 졸업하는 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버지도 듣고는 있었던 것이다. 여구는 제사니까 어쨌든 성공을 할 거네. 중학 시절부터 똑똑했으니까요. 그러나 잘못하면 지나칠는지 모르지. 퉁바리 바위 위에 한 알의 사과를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심 씨는 서울 가고 싶지 않아요? 영심이가 지어온 저녁밥을 먹고 나서 허정욱 청년은 억제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전신에 느끼면서 물었다. 왜 안 가고 싶겠니? 서울 학교만 늘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선생님은 월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허군의 건강이 부러울 뿐이네. 그러다가 아버지는 불현듯 영심을 바라보며 나야 이미 폐인이 된 몸이니 어디 있던 무덤 하나에 없겠나. 내 노모께서도 역시 그렇고 문제는 영심인데 그렇다고 영심이가 없으면 한시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동은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선 넘어가서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으로 허정욱은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심에게는 한 줄기 무슨 희망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해 보겠다는 허정욱 청년의 한마디를 영심은 점점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방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본래 공상의 세계를 남달리 좋아하는 영심으로서는 무슨 소설 같은 천재일호의 기회가 또한 있을 것 같기도 하였다. 언제든지 서울에 가기만 하면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찾아낼 것만 같았다. 서울 장안을 편답해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일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으로 자기가 저지른 불신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는지 기약 없는 허정욱 청년의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을 걸어보는 영심이가 차차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창경원의 벚꽃은 올해도 피었을 테지. 4월이 왔다. 그 꽃 피는 4월도 지나가고 녹음의 시절이 왔다. 그 밍어는 지금도 연못에 놀고 있겠지. 여름이 오고 8.15 기념일이 왔다. 기념 행사로 거리는 뒤끌었다. 그 벤치도 그냥 있고 그 벚나무도 그냥 있을까? 그 벚나무에 아루새긴 애인의 2글자를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눈으로 보고 죽었으면 했다. 그이는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박꼬박 밤을 새웠고 안타까운 마음은 천마인 양 하늘을 달렸다. 저 별 밑에 그이는 자고 있다. 달 없는 밤이면 별을 찾았다. 그 별 밑에 자고 있을 성 싶은 조그만 별 하나를 남쪽 하늘에서 영심은 골라본다. 어제도 고르고 그제도 고르고 벌써 오래전부터 골라보는 별이었다. 그러나 그 유난히 초록색을 띤 조그만 별은 익살맞은 요술장이와도 같이 반짝반짝 나타났다가는 깜박깜박 숨어버린다. 아이, 그놈의 초록별 깜찍도 하네. 별이 숨으면 마음이 어둡고 불안했다. 아, 저거다. 별이 보이면 영심의 감정은 어쩐지 밝아지며 안일했다. 이처럼 밤이 깊은 줄도 모르는 듯이 남쪽 하늘에 빛나는 그 조그만 초록별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다가 자는 밤이면 그래도 영심은 행복 같은 것을 느끼지만 끝끝내 못 찾고 마음이 지치는 밤이면 혹시 무슨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닐까? 했다. 그러다가 이튿날 밤 다시 초록별을 찾아내고야 마음을 놓고 잠들 수가 있는 영심이었다. 그러나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하겠다던 허정욱으로부터는 아무런 기별도 오지 않았다. 그 해도 저물어 또 이듬해가 되었다. 놀고 있을 수 없는 영심은 우평국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다. 또 1년이 지났다.
언젠가 터질 줄로만 알았던 38선은 그냥 더 굳어만 갔다. 영심은 실망을 느끼고 창경원 연못가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그것은 1949년 영심이가 21살이 되는 해 3월 중순 어떤 날 저녁 무렵이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남한에 있는 허정욱 대위의 전달이라고 하면서 모일, 모시, 모처에서 그 청년이 인도하는 대로 배를 타라고 했다. 반신불수인 아버지였고 7순이 넘은 조모였기 때문에 별로 의심도 하지 않고 동해안까지 기차로 왔다. 거기서 청년이 인도하는 대로 야음을 타서 어선에 올랐다. 이틀 만에 38선을 무사히 넘었다. 그 즈음 허정욱 대위는 중동부 일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허 대위는 곧 지프차로 영심의 가족을 부산으로 옮겨갔다. 부산에는 유민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간판을 서울에다 걸어놓고 한 달의 태반은 부산에 내려와서 살았다. 서울에는 소규모의 지점만 냈고 덕흥상사 회사의 본점은 부산에 있었다. 허 대위는 유 변호사에게 미리부터 청을 넣어 오 교장의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제의를 하였을 때 유민호는 그것을 쾌락하였던 것이다. 덕흥상사는 동광동에 있었다. 2층 사옥이었다. 안채의 방이 넷이나 있었다. 단출한 영심이 가족으로서는 방이 남아 돌아갈 지경이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나도 여간밥만 먹는데 실증이 난 참이라 때때로 가정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민호는 이 가정에 식모 한 사람을 얻어두었다. 그것은 너무나 과분한 일이라고 조모를 비롯하여 오 교장 부녀가 극히 반대를 했으나 그러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왕 넘어오셨으니까 영심 씨도 학교에는 다녀야 할 테니까요. 학교 같은 건 생각도 못한 일이라고 영심이가 굳이 사양을 하였으나 이왕 유군의 신세를 지는 바에야 다닐 수만 있으면 학교에도 가야죠. 하고 허정욱 대위까지도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학교는 서울 학교를 다녀야만 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다니다가 형편을 보아서 서울학교로 편입해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부산대학 영문과를 영심은 다녔다. 영심의 건강은 여전히 허약했다. 그러나 4년 전 대학병원을 드나들던 무렵에 비하면 그동안 약 한 첩 쓰지 않았으나 도리어 차츰차츰 경과는 좋은 편이었다. 1년 동안 부산서 살다가 학교는 역시 서울이라야만 되겠다고 이듬해 봄 유민호는 영심을 서울 M여대에 2학년으로 편입시키고 명륜동에 아담한 적상 가옥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풀어맡아 오진국 씨 일가에게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비로소 과거 5년 동안을 오매에 그리던 서울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영심은 곧 창경원을 찾아가 보았다. 연못도 금잉어도 벤치도 벚나무도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모진 비바람으로 꺼멓게 빛깔이 변해버린 애인의 두 글자가 획마다 조금씩 벙싯 넓어진 것을 보니 그만큼 벚나무도 굵어진 모양이다. 똑똑히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이라는 글자가 애인 바로 위에 한자 더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영심은 가슴이 아프도록 서글퍼졌다. 나도 성자 하나를 더 써놓겠습니다. 더듬거리는 말로 그것을 약속하던 5년 전의 그날을 영심은 기억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녹슬은 기억이요 여위어 빠진 꿈이었다. 달포를 두고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여 창경원 연못가를 싸돌아다녔으나 꿈속의 주인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겠지. 영심은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처럼 굳은 약속을 했는데. 영심은 때때로 나타나주지 않는 그 일을 나무래보기도 하였다. 동란의 거리.
그 무렵 영심은 유민호와 허정욱에게 똑같은 청혼의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었다. 더구나 일선 수비대로 있는 허대위로부터는 구원의 편지가 자주 왔다. 그럴 적마다 영심은 자기의 건강이 결혼 생활에 적당하지 않다는 구실을 실제 이상으로 내세워 완곡하게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유민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되어 있었다. 허정욱은 군인다운 솔직한 정열을 가지고 구원해 온 데에 대하여 유민호는 어디까지나 신사의 예의를 잃지 않는 은근한 태도로 청해왔었다. 재작년 유민호는 본처와 이혼을 했다. 그것은 영심이가 월남에 오기 직전의 일이었다. 3살짜리 아들은 아내가 데리고 나갔고 6살 먹은 딸은 유민호가 맡았다. 이혼을 하고는 금방이라도 맞아들이게 되어 있던 어떤 여자가 유민호에게 있었으나 어찌 된 셈인지 영심을 한번 눈여겨보자 벌써 1년이나 넘도록 독신 생활을 계속해오는 유민호였다. 유민호는 내심 무척 초조했으나 그러나 그러한 심정은 절대로 영심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유유자적 시기가 오면 능금은 재물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라고 유민호는 자신이 있었다. 더구나 영심의 가족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여 준다고 해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은 태도는 추호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오진국 씨의 눈에도 좋았고 영심에게도 밉지 않았다. 시종 여일 하나의 젠틀맨십을 유민호는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영심 부녀의 눈에 비치인 유민호였고 허정욱 대위의 눈에 비치인 유민호는 아니었다. 퉁바리 바위 위에 한 알의 사과를 남들처럼 미련하게 벌벌 기어 올라가서 집어먹을 유민호 변호사는 아니다. 유민호는 지금 오영심의 심장을 향하여 고무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허정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진국 씨 부녀에게 고자질을 할 허정욱은 못 되었기 때문에 성심성의 그는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히 오영심의 마음을 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영심은 재물에 떨어지는 능금처럼 유민호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 무렵에 6.25 동란이 왔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창경원 출입을 월여 전부터 단념하고 있던 영심이가 그날은 어쩐지 불쑥 그 밍어가 보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을 춘당지 연못가에서 보내고 창경원 문을 나서려는데 군인을 실은 지프차 하나가 휙 지나가면서 라우드 스피커로 소리쳤다. 병사들에게 고함! 대한민국 병사들은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원대로 복귀하라. 지프차 뒤로 병사를 만제한 트럭도 미아리 고개를 향하여 달렸다. 창경원에서 뛰어나온 몇 명의 병사가 달리는 트럭에 비호처럼 올라탔다. 만세! 만세! 달리는 트럭 위에서 총검을 쳐들고 군인들이 흥분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그 뒤를 장갑차가 달리고 야포와 기관총을 실은 육중한 차량이 달렸다. 충동의 거리, 38선 전선에 걸쳐 괴뢰군의 침공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허대위는 지금... 그 순간 영심은 일선에서 이미 교전 상태에 들어갔을 허정욱 대위를 후딱 머리에 그리며 명륜동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렸다. 전면 전쟁. 38선상에 늘상 있던 조그만 충돌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민들은 전면 전쟁이라는 한마디에 눈이 둥그레졌다. 거리는 뒤끓고 인심은 흉흉했다. 명륜동 입구에는 벌써 출정 병사들을 환송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좌우에 쭉 늘어서 있었다. 만세! 만세! 흥분과 불안에 찬 표정들을 하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만세를 불렀다. 대한민국의 한낱 정신과민에서 오는 행동이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이 강토에 시선을 쌓고
혈애를 이루은 실로 비참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심 씨가 아니오. 장경원 담장을 끼고 명륜동으로 뛰어가고 있는 영심의 옆에서 지프차 한 대가 욱하고 멎으며 뛰어내린 것은 허정욱 대위였다. 어머, 정욱 씨가. 허대위의 늠름한 키가 영심의 옆으로 뛰어왔다. 손가방 하나를 달랑 들은 몸이었다. 일산서 언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젯밤은 친구 집에서 유하고 오늘 저녁쯤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했던 것이. 허대위는 그러다가 기다리는 지프차를 향하여 고함을 쳤다. 뒤로 곧 갈 테니 먼저 가. 지프차는 병사 둘을 더 실어가지고 휙 떠나갔다. 자, 영심씨 빨리 갑시다. 그러자 나도 지금 선생님을 잠깐 찾아뵙고 가려고. 둘이는 달렸다. 명륜동 입구를 왼쪽으로 접어들며 경학원을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갔다. 탁탁탁 톡톡톡. 허대 위의 무거운 군화 소리와 영심의 구두 소리가 주위에 혼잡을 누비며 말없이 자꾸만 달렸다. 넓은 이마에 입은 한 일자로 꽉 다물고 있었다. 이글이글한 눈과 굴다란 눈썹, 완강한 체구의 키는 후리후리 컸다. 전면 공략이라는 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된다고 언젠가 한 번은 있어야 할 일이니까요. 둘이는 그냥 달리며 영심씨의 건강은 덕택으로 영심씨 회답은 확실히 받아봤습니다. 영심은 숨도 가빴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허정욱의 구혼을 거절한 회답이던 까닭에 유구는 자주 댁에 들리는가요? 유민우의 방문에 허정욱은 신경을 쓰는 것이다. 회사 일로 홍콩을 간다고 잠깐 집에 들렀어요. 한 주일 전에. 영심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벌써 소식을 듣고 있었다. 허대위가 전하는 정보를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틀림없을 거야. 그리고는 또 잠깐 말을 끊었다가 죽음 속에서 생을 찾을 각오를 해야겠는데 선생님, 그 각오는 벌써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대위는 그 굴다란 눈썹을 들어 소그듬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영심의 얼굴을 물끄러미 쏘아보았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허정욱은 조모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히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몸조심 잘하라고. 월남 이후 유민호와 함께 친손자처럼 생각하던 허정욱이었다. 노무는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면서 허정욱의 가방에서 더럽혀진 양말짝을 꺼내놓고 아들의 새 양말 2켤레를 대신 넣어주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허정욱은 조모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할머니 싸움터에 나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글쎄 그래 주었으면 오죽이나. 저는 지금까지도 전투의 경험이 많은 몸이랍니다. 전쟁이나 국부전투나 총알이 날아오긴 마찬가지니까요.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정욱에게 있어서 서울에 오기만 하면 제 집처럼 안이하게 드나드는 이 가정이었다. 그래도 유민호나 허정욱이나 둘 중에 하나는 영심의 남편이 될는지도 모를 사람이라고. 이것은 조모만이 아니라 오진국 씨도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염려 마시래도 그놈의 총알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글쎄 저를 살살 피해만 다닙니다. 이 머리 위로 어깨 옆으로 살살 날아만 가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모는 쓸쓸히 웃었다. 어머니, 허구는 이미 철저한 생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아버지가 조모를 만류하였다. 영심은 허대 위에 가방을 들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럼 영심 씨도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몸 조심하셔서 하루바삐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영심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허리만 굽혔다. 그럼 영심 씨 그 가방을 이리 주시오. 제가 저기까지.
격렬한 감정이 한 줄기 뭉클하고 영심에게 왔다. 자기에 대한 극심한 정열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둔 채 이 대범한 사나이는 나무램 한마디 남겨놓지 않고 저처럼 담백한 태도로 죽음의 터전을 향하여 묵묵히 떠나려는 것이다. 자, 이제 나오지 마시오. 현관 앞까지 나와서 허정욱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제 가시면 언제 또... 영심의 말꼬리가 자꾸만 떨린다. 사람의 관계란 이처럼도 까다로운 것일까? 자기가 한마디만 입을 떼면 이 사나이는 그야말로 얼마나 기뻐할 것이랴. 그 기뻐서 날뛰는 그대로의 자태로 싸움의 터전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가? 언제라고 기약할 수 있는 길이 못 되지만, 그렇지만 영심씨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심씨의 건강한 자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돌아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꼭이라고... 영심씨, 아까처럼 담담한 어조가 아니었다. 뭉클하고 영심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였다. 네? 한마디만 약속을 해주시오. 약속이라고? 영심은 전신을 부르르 떨며 허정욱의 무거운 입술을 오들오들 쳐다보았다. 무슨 약속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단석을 가리지 못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의 허대 위의 약속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만 하였다. 영심씨,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는 날을 영심씨는 기다려주시겠죠? 엄숙하리만큼 무게를 지닌 말이었다. 고야 뭐 새삼스럽게. 영심이가 다음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커다란 손길이 덤썩 왔다. 영심씨가... 커다랗고 완강한 손길 속에서 영심의 조그만 손이 자꾸만 떨린다. 영심씨가 기다려준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을 세우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영심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좋아질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영심은 비틀비틀 쓰러지듯이 기둥 하나를 잡아쥐고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지그시 감은 눈시울 위에 피어오르는 검화 한 떨기. 약속을 했는데, 그이와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 한마디를 영심은 마음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며 머나먼 남쪽 하늘 초록별 밑에서 살고 있던 고독한 소년의 모습을 눈시울 속에 그려보았다. 자, 그럼 영심씨, 안녕히. 허정욱은 후딱 영심의 손을 놓았다. 영심이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허정욱의 폭넓은 등골이 경학원 마당을 무서운 기세로 달리고 있었다. 탁탁 탁탁 탁탁. 영심도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심의 걸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허리에 찬 권총 케이스를 꽉 붙들고 허정욱 대위는 달렸다.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영심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한마디 명확한 대답을 끝끝내 하지 못한 자신이 악독한 죄인인 양 가슴을 쳐왔다. 손뼉 소리와 만세 소리가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전찻길에는 이미 출정 병사를 환송하는 군중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었다. 영심이가 흥분한 군중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는 이미 허정욱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트럭이 가고 지프차가 가고 장갑차가 간다. 흥분 속에서 진행되는 삼엄한 행렬이었다. 그때 10여간 거리나 떨어진 오른쪽 군중 틈에서 군인 하나가 한길 한복판으로 튀어나갔다. 스톱! 병사를 만제한 트럭 한 대가 군인 옆에서 속력을 늦추었다. 아, 저희다. 허대위가 뛰어오르는 것과 영심이가 외친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그것을 보자 군중이 또 손뼉을 쳤다. 트럭은 다시금 속력을 내어 영심의 눈앞 4~5간 길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휙 지나갔다. 아, 정욱씨! 영심은 소리를 치며 한 길로 튀어나갔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것 같아서 영심의 다른 박질은 멎을 줄을 몰랐다. 정욱씨! 그러나 트럭 위의 허대위는
이미 병사들 틈사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영심은 마침내 교통순경의 제지를 받는 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6.25 3개월을 서울서 겪고 9.28이 되어 국군의 북진은 파죽지세로 감행되고 있을 무렵 평양을 점령한 허정욱 소령이 인편 한 사람을 보내어 영심의 가정의 안부를 한번 물어온 적이 있을 뿐 일사후퇴가 오면서부터 소식은 통 두절되고 말았다. 장진후퇴의 참상으로 보아 죽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일사후퇴 때 죽어도 남아서 아버지와 같이 죽겠다는 영심을 아버지는 몰아치듯이 하여 외숙을 따라 대전으로 내려보냈다. 대전에는 외숙의 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민우만 홍콩서 돌아왔어도 병신인 아버지와 조모를 어떻게 해서라도 피난을 시켰을 것이다. 4월 중순 서울이 재수복되자 영심은 외숙과 함께 결사적으로 죽음의 도시 서울로 찾아 들어왔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조모는 죽지 않고 연명해 있었다. 유민호가 홍콩에서 돌아온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영심의 일가는 다시금 유민호의 원조로 살았다. 외숙은 자기 가족도 다 지탱하지 못하리만큼 완전히 몰락해 있었다. 허정욱 소령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중동부 일선에서 연대장이 되어 있었다. 가끔 안부의 편지가 날아왔다. 할머니, 글쎄 그놈의 총알이 귀 밑으로 살살 피해만 댕긴답니다. 편지에는 그런 말도 씌어 있었다. 이듬해 봄, 허정욱 연대장은 중령이 되어 영심을 한번 찾아왔다. 그러나 다시는 구혼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영심의 옆을 떠나갔다. 그동안 영심은 서울종합대학에 쭉 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창경원에서 한번 헤어진 그 학생은 통 만나지 못했다. 일사후퇴와 함께 임지우는 쭉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심이가 마침내 10년 동안에 걸친 환영을 단념하고 유민호의 끈기 있는 정혼을 승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 휴전협정이 되어 정부가 환도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허정욱 중령에게서는 통 서신이 오지 않았다. 온데도 무난편지는 아버지에게만 왔다. 그러던 것이 오늘 처음으로 영심에게 직접 글호를 보내온 허정욱 중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영심과 임지훈이가 같은 서울의 별을 이고 산 것은 6.25 동란을 전후한 수개월과 환도 후에 있어서의 2달 동안 기껏 잡아보아도 6개월 이상의 시일을 개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의 행동이 극도로 부자유하던 적치하의 6.25 3개월을 제하고 보면 불과 석 달 남짓한 시일을 같은 별 밑에서 산 셈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밤 소설가 임지우는 이성란의 성실한 남편이 되고자 과거의 환영을 청산하는 마당에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운명의 하나로서 지역적인 운명을 생각하였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욕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했고 그 객관적인 조건을 조물주는 필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밤 오영심이가 누워있는 명륜동과 임지훈이가 누워있는 안국동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얼마가 되지 않는 거리가 객관적인 어떠한 조건 밑에서 점점 혹은 갑자기 좁아질는지 또는 반대로 더 한층 멀어질는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의욕과는 추호의 관련성도 없는 대자연의 섭리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비밀이었다. 마담과 철학자. 전후 2회에 걸친 임학준 교수의 연애 강좌는 오늘로서 전 강의를 끝마치기로 되었다. 이날도 교실은 초만원이었다. 이성란은 오늘도 교실 맨 뒤에서 담벼락을 등지고 서 있었고 오영심은 중간에서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최정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임지웅과 최후의 작별을 한 채 정주로서는 이미 연애 강의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날 임 교수는 플라톤의 이타적인 정신주의의 연애론을 비롯하여 쇼펜하우에르의 형이상학적인 연애론, 스탕달의 정열적인 연애론, 엘렌 케이의 인격적인 연애론 등 저명한 연애론자의 연애관을 쭉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임 교수의 자신의 연애관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연애는 인생의 예술이요. 결혼은 인생의 기업이다. 이것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나의 철학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임 교수의 이 한마디는 확실히 평이하면서도 신선한 충동을 주는 효과적인 명제였다. 거기서 임 교수는 인생과 예술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인생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일생 동안에 경험해온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쓸쓸함과 그 밖의 온갖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맨 뒷줄에 서 있는 이성란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성란은 임 교수에게 인생의 뜻을 질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란은 빙글에 마주 웃어 보였을 뿐 저번 날처럼 쓸데없는 잡음은 넣지 않았다. 성란으로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한 셈이니까. 끝까지 얌전히 듣고 있다가 오늘 저녁 약속대로 저녁을 대접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의 만찬에는 양편 쪽 가족이 다 참석하기로 하자는 말을 어제 지훈에게서 들은 성란이었다. 예술이란 곱다, 이쁘다 하는 미의식에서 발동하는 하나의 정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냉정한 계산 밑에서 영위되는 소위 기업성과는 스스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와 부부애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규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들의 조상은 소위 연애라는 과정을 밟지 않고도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해왔었고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애를 영위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는 저번 날 밤 이성란의 성실한 남편이 되고자 하는 아들 지훈에게서 들은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애는 청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필수품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실한 부부애는 한 조각의 빵과도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애 없는 인생은 있어도 결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술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한 조각의 빵처럼 귀중하지는 않습니다. 마티스나 피카소의 회화가 없어도 사람은 삽니다. 차이콥스키나 베토벤의 음악이 없고 셰익스피어나 지드의 작품이 없어도 사람은 삽니다. 이렇듯 예술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한낱 장식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애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낱 장식물 이상의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인생과 연애의 위치를 임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류의 이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연애관의 결론을 지었다. 인간은 빵만으로도 살 수는 있으나 예술이라는 하나의 문화재를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중매 결혼으로도 훌륭한 가정을 이룩할 수는 있으나 연애라는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정신식으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 연애를 위한 연애를 삼갑시다. 그것은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수포화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로서 건실한 부부애를 건설하도록 노력합시다. 임 교수는 단을 내렸다.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성란은 먼저 교실을 나와 교문 옆에서 임 교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저 차가 또 왔네. 교문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지점에서 크림색 자가용이 저번 날처럼 자주 치마의 학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멀리 바라다 보였다. 성란은
갑자기 그 자주치마의 학생이 조금 부러워졌다. 그러는데 그 자주치마의 학생이 임 교수와 함께 층층대를 교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저희가 임 교수와 무슨 이야기일까? 날쌘 세파트처럼 성난의 후각이 긴장을 하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주치마의 학생은 무척 수줍어하는 태도로 임 교수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선생님! 다가오는 임 교수를 향하여 성난은 외치듯이 불렀다. 아, 성난 양! 임 교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성난도 빙그레 웃으면서 절더러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누구가? 지훈이가? 네, 지금 종로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온 임 교수였다. 성난 양이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얌전히 강의를 들었을까?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임 교수는 물었다. 성난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자주치마를 헬끔 바라보았다. 영심도 조용히 웃고 있었다. 자기의 웃음과는 대조가 둘이만큼 조용한 웃음이었다. 어제 지훈 씨에게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저는 조금도 가식 없는 저를 선생님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좀 더 얌전했더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얌전히. 오, 참 성난 양은. 임 교수는 유쾌해졌다.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그런 말까지 들었소? 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크림색 차가 있는 지점까지 왔을 때, 저 선생님, 안국동이면 이 차 같이 타고 가시죠. 하고 영심이가 임 교수를 쳐다보았다. 아, 그럼 좀 신세를 질까? 우리는 종로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러셔요, 선생님. 영심은 임 교수와 성난을 차에 모시고 자기는 운전대 유민호 옆에 올라타면서 저 오늘 강의를 해주신 임 선생님이에요. 하고 유민호와 임 교수를 소개하였다. 아, 임 선생님이십니까? 유민호 씨다. 그러잖아도 임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자고 하던 참인데. 임학준입니다. 머지않아 두 분의 경사가 계시다는 말 지금 영심양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민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자 성난은 적지 않게 놀랐다. 이 사나이는... 성난의 놀람에는 이유가 있었다. 성난은 이 사나이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성난은 최정주가 가정교사로 들어가 있는 청파동 유민호 변호사의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 유 변호사는 회사 일로 부산에 내려가고 없었다. 드넓은 집안에는 두 사람의 식모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서생 두 사람과 금년 국민학교 2학년인 유민호의 딸이 있었다. 이 딸이 헤어진 전처가 남겨두고 간 소생이었다. 최정주는 이 아이의 가정교사였다. 그때 성난은 유 변호사의 사진을 본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성난의 놀람이 그리 클 리는 없었다. 그 유 변호사가 최근 어머니가 경영하는 명동 식도락에 자주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생활과 경제면에는 통 눈을 감고 있는 성난으로서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어머니의 침실에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유 변호사의 모습을 성난은 수차나 목격한 일이 있다. 성난이가 있는 안채와 영업장소인 바깥채와는 쪽문 하나가 달린 검은 판자 담장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태반 영업장에서 살았고 하인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침실도 바깥채에 두었다. 매듭이 뽕뽕 뚫려진 판자 구멍으로 성난은 때때로 유흥의 세계를 넘겨다 본다. 유 변호사의 얼굴도 그래서 여러 차례 목격한 성난이었다. 그러나 비밀의 목격자가 지금 자기 등 뒤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유민호는 차를 몰고 있는 것이다. 임 교수의 말로 추측을 하면 이 두 사람은 머지않아서 결혼을 하는 모양인데. 성난은 갑자기 영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성이 측은해지는 것이다. 아, 서로들 인사를 하고 지내야지. 임 교수는 성난과 영심을 서로 소개하여 주었다. 이 성난 양은 정치외교과 졸업반이고
오영심 양은 작년에 영문과를 졸업한 분이고. 아, 그럼 오늘 강의에는 일부러 나오셨어요? 반색을 하며 성란은 물었다. 네, 아이고 열심히셔. 영심은 그저 웃기만 했다. 유민호 올시다. 유민호도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인사를 하였으나 성란은 고개를 하나 까딱도 없이 유민호의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유민호는 핸들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성란의 그러한 차가운 태도에 관심을 둘 여유는 없었다. 종로에서 차가 멎으며 이 교수와 성란은 내렸다. 그럼 선생님,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찾아뵙겠어요. 영심과 유민호도 차에서 내려 정중한 인사를 하였다. 그때는 임 선생님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잘은 할 줄 몰라도 성의껏 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차는 다시금 명륜동 쪽으로 달려갔고 임 교수와 성란은 지훈의 모자가 기다리고 있는 꽃다방을 향하여 전찻길을 건넜다. 선생님도로 주례를 서달라는 거 아니에요? 별로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도. 다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와 마주 앉아있던 지훈이가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몸을 일으키었다. 아이고, 이처럼 얌전한 학생인데. 지훈의 소개로 인사를 하고 지훈의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성란을 바라보면서 임 교수 부인은 칭찬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얌전하답니다. 그 말에 성란은 지훈의 옆 얼굴에다 눈을 곱게 흘겨주었다. 그것이 귀여워서 임 교수 부부는 명랑하게 웃었다. 어머니에게 선을 보이느라고 지금 최상급의 얌전을 빼고 있는 거야요. 이번에는 입을 막으면서 성란은 쿡쿡 웃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이만큼 얌전하면 파스가 되겠습니까? 그 말에 어지간한 성란이도 얼굴을 붉혔다. 아이고 말 마라. 내게는 과분한 아가씨인데. 성란의 시선이 이번에는 임 교수 부인의 얼굴을 곱게 흘겼다. 어쩌면 눈매무시가 저렇게 고울까? 아이 사모님도. 성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성란 양이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로군. 아이 선생님 거정. 손가락 사이로 이번에는 또 임 교수를 흘겼다. 촌색 씨처럼 부끄러워할 줄을 다 알고 어머니 이만하면 제법이죠. 그저 네 맘에 꼭 들어맞을 아가씨다. 잘 골랐죠? 네 눈도 상당하다. 아이 난 몰라요. 성란은 몸부림을 쳤다. 정말 부끄러워서 손을 뗄 수가 없다. 이상한 일이다. 저번 날 임 교수를 대할 때는 별반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처럼 정식으로 혼담이 벌어진 자리에서 같은 여성인 임 교수 부인을 대하고 보니 남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 무슨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폭로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 본래는 그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성품인데요. 요즘에 흔한 서양 영화를 자꾸만 보고 나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수양을 쌓아서 적당한 때 적당히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랍니다. 어머나! 성란은 후딱 손을 떼며 놀라는 표정을 크게 썼다. 보세요 어머니, 배우의 소질이 풍부하답니다. 정말 그럼 난 갈퇴하요. 성란은 홀랑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부터 내외쌈이야. 임 교수 부부는 유쾌히 웃었다. 그러나 지훈의 이 한마디에는 다수의 진리 같은 것이 있기는 있다고 성란 자신도 자기의 부끄럼의 성질을 해부해보며 일어서는데 문이 열리며 식도락의 여주인 마담 로즈의 화려한 자태가 다방 안에 나타났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릴 만큼 마담 로즈의 모습은 환하니 빛나고 있었다. 23세 성란의 어머니니까 나이는 적어도 40의 고개를 두서넛 넘어섰을 계산이 되어 있으나 10년쯤은 확실히 젊어 보이는 얼굴 모습이다. 흰 양단 반 회장 저고리를 금사로 술을 놓은 짙은 하늘빛 양단 치마, 적당히 풍부한 흰 손목에 커다란 악어백이 흔들리고 있었다. 생김이 장미꽃 같다고 해서 구식 부모는 장화 홍련전의 장화를 이름으로 땄다고 했다.
그래서 손님들은 식도락의 여주인을 장미 부인이라고 불렀고 마담 로즈라고 불렀다. 어째서 너 그러고 서 있니? 셀쭉해서 서 있는 딸을 보고 마담 로즈는 걸어왔다. 쌈을 했답니다. 지훈이가 웃으면서 마담을 맞이하였다. 쌈은 누구하고? 저하고요. 왜? 촌색씨처럼 제법 수줍어 할 줄도 안다고 했더니만. 이런 때나 수줍어 봐야지. 수줍어 볼 기회가 있을라고. 마담은 화려하게 웃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좀 저쪽 편이시오. 성란의 눈울김이 이번에는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다. 저쪽 편이라고? 그러다가 마담은 웃어 죽겠다는 듯이 옳지, 널 혼자라고 지훈 씨가 막 학대를 했었구나. 지훈이는 유쾌히 웃으며 마담 로즈를 양친에게 소개하였다. 인사를 바꾸고 나서 마담은 임 교수 내외를 향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철이라고는 하나도 없답니다. 과부 자식은 쓸모가 없다는데 저런 걸 데려다 무엇에다 쓰려고. 미스터 지훈도 애는 좀 먹을 거야. 귀여운 따님인데 무슨 말씀을. 귀엽다고 보아주시는 것만이 다행이지만도 마담은 임 교수 부인을 향하여 저 사모님, 오늘은 적당한 장소로 모실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왕이면 저희들이 사는 꼬락서니도 보실 겸 제 집에다 다수의 준비를 시켜놓고 왔습니다. 그리하시고 무슨 그런 염려까지. 그저 이렇게 서로 한번 만나보면 되지요. 자, 그럼. 일동은 꽃다방을 나서서 택시 한 대를 불러 타고 명동 식도락으로 달려갔다. 시공관 근처에 식도락은 있었다. 아래층은 대중식당이고 좌석 손님들은 2층으로 모시게 되어 있었다. 보이들과 쿡과 접대부들을 합치면 30여 명의 커다란 세대를 혼자서 통솔해야만 하는 마담이었다. 저녁 무렵이라 아래층은 벌써 손님들이 절반 이상이나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2층 좌석에서는 남녀 합창인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고 있었다. 손뼉 소리도 들렸다. 임 교수 내외는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사모님과 선생님 다소 놀라신 모양이셔. 그 말에 임 교수 내외는 후딱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금 엄숙한 얼굴을 지었다. 성란아, 선생님과 사모님은 뒷문으로 모셔야 한다. 마담은 그러면서 손님들이 들끓는 대중식당으로 들어가고 임 교수 내외와 지호는 성란을 따라 옆 골목으로 해서 식도락 뒷문을 들어섰다. 여기가 소위 성란이가 거처하는 식도락의 안채다. 영업장인 바깥채와는 검은 판자 담장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2층은 여기서도 담장 위로 올려다 보였다. 어서 이리 좀 올라오세요. 조그만 쪽문으로 마담이 나타났다. 이 안채에는 2방이 있었다. 6조 온돌은 성란의 침실이요. 8조 다다미는 성란의 공부방이다. 온돌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8조 다다미에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흑칠의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 피아노 앞에 호화로운 요리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선생님, 철학사전에 목포의 눈물은 적혀 있지 않습죠? 그런 재치 있는 말로서 이 가정의 소란한 분위기를 마담은 변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임 교수는 마담 로즈의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2층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무슨 저속하고 추잡한 유행가인 줄만 짐작했지만 그것이 목포의 눈물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예, 철학사전에 목포의 눈물이라고요? 그 말에 임 교수 부인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이, 지금 2층에서 부르는 저 노래 말이에요. 하고 속삭이듯이 일러주며 얼굴을 후딱 찌푸렸다. 아, 난 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마담 로즈의 감정은 차차 삐뚤어져 가고 있었다. 임 교수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얼굴을 찌푸리던 광경을 마담은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사모님을 일부러 제 집으로 모신 거야요. 후일에 이르러 실망이 없으시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미리 알아두십사고. 성란은 불안을 느꼈다. 얼핏 듣기에는 허심탄회한 인사말 같았으나 녹록지 않은 어머니의 과격한 성미를 성란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두 가정이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색채와 분위기를 달리하는 양쪽 감정이 부딪히기가 쉽다. 성란과 지우는 그것을 걱정하였다. 좌석에는 순일본식으로 된 진수성찬이 버려져 있었다. 도미에 아라닭기를 중심으로 식탁 위에는 식도락의 1등 쿡이 발휘한 성의 있는 솜씨가 밤하늘의 기라성처럼 수두룩 널려져 있었다. 보이는 연방 쪽문으로 드나들었고 목포의 눈물은 이미 나를 두고 가시는 님으로 변해 있었다. 그럴 적마다 임 교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그것이 우습다고 마담은 웃었으나 그 화려한 웃음의 한 껍질 밑바닥에서 상처를 입은 마담의 자존심이 점점 이그러지고 있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이나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습니다. 주위가 소란해서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의 조용하고 평화스런 가정에 비하면 원 무슨 말씀을. 술을 따를 적마다 마담 로즈의 적당히 살찐 흰 손목이 백금 팔찌와 함께 임 교수 내외의 독실한 가정생활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한 캐럿 3부 오리의 다이아 반지가 임 교수 부인의 초라한 금가락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나치게 눈이 부시다. 사실 임 교수 내외는 이 가정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소란하고 추잡하게 들떠있는 주위의 시산한 분위기가 생리적으로 싫었고 따라서 아들의 혼담을 경솔하게 승낙한 것이 뉘우쳐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눈치를 마담은 채고 그래서 한 발을 더 뜨면서 냉큼 술병을 들고 사모님 어쩐지 기분이 나빠 보이시는데 술 한 잔 드시고 기분 좀 내세요. 했다. 아이 나는 술은 못합니다. 남편과 단둘이서는 서너 잔 술은 하는 부인이다. 그래도 한 잔이야 못하시겠어요? 나는 정말로 한 잔도. 술뿐이 아니었다. 기라성처럼 널려진 식탁 위의 음식물 전체가 추잡의 보수와도 같아서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였다. 정말로 얌전하신 사모님이셔. 성실한 가정 부인으로선 안성맞춤이야. 어머니도 어쩌면 뺑 하는 목소리와 함께 성란의 눈울김이 달려왔다. 그러나 마담 로즈의 대결 정신은 좀처럼 누그러질 줄을 모르는 듯이 를 그냥 계속하고 있었다.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개의 생활 감정이 정면으로 딱 마주쳐버렸다. 임 교수 부인은 마담을 경멸하였고 마담은 그러한 부인을 한 발 더 떠가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그건 실례해요. 누구나가 다 어머니처럼 술을 잡수시는 줄 아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머니였다. 모욕을 느끼고 어리둥절해 있는 임 교수 부인을 바라보기가 성란은 딱했다. 오, 그처럼 얌전하신 사모님이니까 선생님이 애처가로서도 이름을 날릴 수밖에. 어머니 말씀 상가예요. 여기가 2층 술좌석인 줄 아세요? 예, 글쎄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쁜 자리에서 그 술 한 잔 못 받는다면 모를 것도 알 법한 일이지 뭐냐. 누가 술에 독약을 탔다더냐. 어머나. 성란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임 교수 내외는 또 한 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술꾼이니까 술 한 잔에도 감정을 상하지만 그래, 나는 술꾼이다. 술 파는 집 마담이다. 보다 못해 임 교수는 부인을 향하여 여보 한 잔 바꾸려 했다. 싫어요. 그렇게도 보기가 딱하면 당신이 받아 자시구려.
부인은 또 부인대로 뺑하니 소리쳤다. 이거 참 큰일 났군. 참으로 난처한 일이다. 보통 좌석 같아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양가의 경사스러운 혼담이 맺어지려는 자리가 아닌가. 임 교수는 정말로 딱하기 짝이 없다. 자, 그럼 그 잔을 내가 받지요. 그 대신 벌주로 석 잔을 연거푸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담 로즈는 허리를 꼬며 웃어 죽겠다는 듯이 그러다 보니 정말로 애처가셔. 그 편이 그저 무난하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짝이른 외기러기 앞에서 너무 농후하지는 마세요. 어머니 뭐야요? 성란의 외침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나는 먼저 갈 테다. 임 교수 부인이 발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 조금만 더 앉았다가 같이 가세요.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만류하였다. 아니다. 뭐 때문에 내가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냐? 글쎄 어머니 잠깐만. 그리고는 마담을 향하여 어째서 이런 장면이 벌어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합시다. 미스터 지훈은 술집 사이가 못 될 것 같아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입도 빠르지. 넌 왜 또 그러지? 철학자의 며느리가 못 될까 봐서 그러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결혼 문제 때문에 내 생활이 비판받기는 싫어. 글쎄 누구가 어머니를... 성란은 울먹울먹하였다. 울먹울먹하는 딸을 마담 로즈는 쏘아보며 넌 또 왜 그러는 거야? 누구 말처럼 너도 저쪽 편이냐? 글쎄 어머니, 너도 내 생활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냐? 철학자의 생활이 떳떳한 것처럼 마담 로즈의 생활도 떳떳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생활에는 통 눈을 감고 온 성란이었다. 글쎄 어머니더러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만한 눈치도 모르는 것이 시집만 가고 싶음 제일이야? 아니 꽃게들. 어머나. 성란은 마침내 눈물이 빙 돌았다. 손님을 청해놓고 이게 무슨 실례예요? 쌈을 하려고 선생님을 청했어요? 할 때는 해야지. 너는 지훈이만 좀 제일이지만도 나는 내 생활이 제일이야. 뭣도 모르고 시집을 갔다가 일생을 두고 술집 딸소리를 들어도 좋아? 그건 어머니가 제멋대로 삐뚤어져 사는 말이지. 누가 글쎄 어머니의 생활을...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는 거야. 임 교수에게 철학이 있다면 너 어미에게도 그만한 철학은 있는 줄로 알아두어. 그때는 이미 임 교수 부인은 방을 나와 뜰로 내려서고 있었다. 지훈이와 성란이가 따라 나왔다. 사모님 용서하세요. 뒷문까지 따라 나오면서 성란은 울었다. 용서는 무슨... 싸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자기 자신을 부인은 결국 잘 됐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전혀 자기의 교양과 남편의 인격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믿었다. 나쁜 어머니는 아니지만 워낙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이야 누구나가 있겠지만도... 그러다가 후딱 성란을 바라보며 그래, 너 우리 지훈이가 정말로 좋으냐? 그러면서 부인은 성란의 들먹거리는 어깨에다 손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런 건 어머니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훈은 그러고 나서 성란의 숙인 얼굴을 기웃하고 들여다보면서 좋지? 몰라. 성란, 어머니 앞에서 똑똑히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이 단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대단한 중대성을 띠고 있는 물음이니까 말이오. 좋지? 모른다니까. 싫어? 성란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좋은 거지 뭐야. 좋지? 성란은 머리를 끄덕끄덕해 보였다. 자 어머니, 성란이가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되는 거지 뭐. 부모네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이야, 못 들어진 어머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야요. 애도 참. 성란, 우리 어머니 멋이 쿡 들지? 우리 엄마도 삐뚤어지지만 않음 멋도 있대요. 오케이, 만사형통이다. 지우는 주먹으로 허공을 치며 어머니 조금 기다리세요. 마담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를 모셔올게요. 지우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가느님의 허리를 시름 없이 안고 가지만 말라고 생야단을 치네. 2층에서 주객들의 잦은 남봉가가 흘러나왔다. 부인은 얼굴을 또 찌푸렸다.